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공시전환인데요. 일단 이제 말을 이제 이게 용어를 해석하면 요 공시라는 것은 공인하고 시천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글자 따라서 이제 공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인과 시천상인들이 돈이 부족한 현상을 공시전환이라고요. 이게 이제 정조 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앞에 일어난 이 전황은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상 돈이 부족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 부족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틀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어떤 그 업체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 사업 특성상 부당일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현대에도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인과 시천상인들이 자금들이 사상들한테 뺏겨 가지고 돈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황하고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정황의 한 일종으로 공시 정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황하고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18세기 때 후반에 사상의 상업자본이 공인과 시천상인들의 자본을 압도하면서 공시인들의 어떤 공인과 시천상인들의 자금이 부족한 현상들을 공시정황이라고 하는데, 자, 원래 이제 그 정부에서는 공인하고 시장상들이 좀 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보호해 주려고 했어. 어, 그래갖고 얘네들에게 이제 총통화력을 좀 늘려줘서 얘네들 좀 자금을 구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줘서 나름대로 이제 정부 대출 좀 해주거나 뭐 등등, 그렇게 하고 또 사당 도구를 단속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 상승이나 서울시장의 어떤 고립 같은 교환기류 왜곡을 불러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꿔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난전법, 금난 정권을 이제 폐지시킨 난전법이 정비되면서 상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버려두죠. 예. 공인이나 시청상인들이 자본이 부족한 것은 자기들 일인데 우리가 정부가 간섭할 필요 없다. 예. 너네들 알아서 해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흐름이 좀 이제 사상 도구 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도구가 점점 발생을 시켜 놨다. 예, 도구 행위, 사상 도구의 행위를 더 가열시켜 놨다. 자금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매점 매석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상 도구들의 어떤 자금줄 확장을 연결돼 있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런 도구 행위가 더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공시전황은 전에 있었던 앞에 말한 정황하고 달리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사람들이 자금줄이 뭐냐면 그 자금줄이 막힌 현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인과 시장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자금도 대출해 주고 사상 도구도 억제해 주고 그랬지만 결국에 잘 안 되니까 이제 금난정권 폐지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경쟁을 유도를 했는데, 자, 이것이 오히려 이제 사상 도구들의 어떤 자금줄을 더 늘려줘서 매점 매석 같은 도구 행위를 더 가열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무역 관련된 내용 보자. 예, 무역. 자, 그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무역은 개시와 후시 형태로 이제, 개시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무역을 이제 얘기하고요. 근데 요 후시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무역을 얘기하죠. 예. 대개 보면 공무역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역도 이제 같이 일어나. 국가 인정받지 않은. 그래서 공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커터만 딱 채우면 무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장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몰래 한 후시 무역이 같이 이루어져. 밀무역 같은 사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시, 국가가 인정받는 공무역과 그다음에 국가에 인정받지 않은 사무역 또는 밀무역 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이제 그 무역을 중간 개시, 북간 개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 중간 개시는 이제 뭐냐면 기원을 보면 선조 26년에 유성룡이 건의에 따라서
요동지방의 군량과 마필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쟁 중이니까 필요한 군량이나 마필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 상인이나 여진족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 했고, 인조 24년에 청이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우와 소금, 종이 등의 산물 교육을 요구해서 또 개설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게 기원해서 정식으로 개선한 건 이거다. 임시적으로 개선한 거고 이건 그 전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때 이제 인조 24년이면 아까쯤에 얘기한 처럼 뭐가 연결되냐면 그 뭐냐면 병자하고 그 당시 정명원과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당시 병자 정명원을 거쳐갖고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잘 못하니까 이런 중간 계시와 북간 계시 설치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년 두 차례 쌍방의 감시하에 일정한 물자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커터가 정해져 있어. 예. 품목이나 교환한 품목이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자란 물품들은 뭐냐면 어디에서 그 했냐, 중간 게시가 열릴 때 비슷하게 이제 중간 후시도 같이 열렸어요. 이거는 이제 공무역이고 이거는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은 사무역이죠. 그래서 이때 몰래 게시를 낼 때 후시도 같이 열렸는데 개성상이 의주성인들 와갖고 중심으로 사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북한 게시를 볼게요. 북한 게시는 여기 이제 뭐냐면 북한이라는 것은 오늘 한경도 지역을 얘기해요. 한경도 지역. 그러니까 한경도 지역에서 행했던 그 게시를 얘기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시가 경원 게시나 해영 게시 같은 게 있어요. 도망강 일대 있죠? 경원이나 해령에 게시들이 였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북한 게시라고 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물 먼저 혼란 이후에 청나라가 그 당시 만주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조선이 게시를 요구했죠. 청나라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싸우기 때문에 중국은 물자를 못 받았던 때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은 이제 인조 15년 네, 개설된 뒤 고종 19년까지 조총 산미 수용 모욕장전까지 오랫동안 유지됐고요. 성격을 보면 양국 상인들 물자를 원활히 매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차이로 말미암아 높은 이윤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각국 간의 이제 비교 우위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만주 지역이나 청나라 같은 청나라 이제 이후에 이제 중국 물자를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물자하고 우리나라 물자의 차이 있죠. 물가 차이. 중국 물자가 싼 거는 우리나라 와서 갖다 비싸게 팔고, 우리나라 싼 걸 중국에서 비싸게 팔고. 자, 이런 탐구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 게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영 게시하고 경원 게시를 합쳐서 북한 게시라고 해요. 북한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경도 지역을 북한이라고 했어요. 북한 대척비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후시도 있는데, 후시는 이제 앞에 얘기하는 중간 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 책문 후시도 유명해요. 책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도가 없네.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사신들이 올 때 이 길을 따라가죠. 평양을 거쳐서 우주까지 가요. 예. 우주까지 가는데 우주에서 이제 여기 가는데 그 봉황성까지 가거든요. 예. 근데 이 봉황성과 우주 중간 사이에 예전에 말한 무슨 지대냐면 봉금지대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야. 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청나라 정부에서 막아놨죠. 그래서 그 봉황상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을 못 살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출발한 상인들이 여기까지 갈 때 어떤 그 뭐냐면 자체적 공고를 못 받아요. 되게 이제 상인이 가면 중국에서 물자도 대주고 식량도 대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때는 봉황성까지 갈 때는 주로 자체적으로 이제 식량이나 이런 것들 물자를 가지고 와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봉황산 도착하기 바로 전에 봉황산 앞에 뭐가 있냐면 책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책문은 이쪽에 뭐냐 국경 경비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와갖고 이제 사신단 점검하고 인원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허가증 발급하고. 그리고 요때 이 책문에서 뭐냐면 사신단에게 이제 뭐냐면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물자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줘요. 청나라 정부에서.
예. 그때 이제 공급하고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그때 사신단을 같이 따랐던 상인들은 주로 이제 사신단의 뭐 여러 가지 군졸이라든지 호위병 뭐 여러 가지 역할로 해갖고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냐면 상인들이 가서 정부 몰래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부 몰래 식량과 물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갖다 팔아. 이걸 뭐라고 하냐? 책문후씨라고 해요. 책문후씨.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가 책무씨가 이제 이 당시 많이 행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걸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17세기 말엽에 조선정부가 그걸 인정했죠. 그래서 사신에 포함되어 갖고 이제 들어갔던 상인들에게 세금을 일종의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묵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련사 후씨는 뭐냐면 원래 단련사는 정부의 간원이에요. 단련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사신단 갈 때 사상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훈련 그 호위병이라든지 뭐 마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따라가는데 얘네들이 뭐 책문이나 북구경이나 심양에 갔을 때 그 사모욕을 해. 정부 몰래. 그래서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얘네들 감시하기 위해서 사신단의 어떤 따라가는 상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단련사라는 것을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감시를 하는데 문제는 단련사들이 사상들에게 돈을 먹은 거야. 돈을 먹고 그냥 묵인을 해줘요. 오히려 이 단련사들이 사상들과 결탁해서 얘네들이 또 매매행위를 하죠.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갖다 파는 이걸 뭐냐면 단련사 후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되면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물품에 세금을 매겨서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단련사 후시.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무역에서 또 하나 볼 게 이게 또 안 나왔는데 외관 게시가 있어요. 외관 게시. 예. 여기 외관 게시. 조선후기 때는 이제 외관이 부산에 설치됐죠. 서울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조선 그 일본 상인들이. 그래갖고 이제 외관에 있는데 주로 이제 동네. 지금은 부산이 중심이지만 예전엔 동네부가 중심이었어요. 부산은 하나의 진해부가 있고요. 그 동네에 보면 초랑회관이 있어요. 이 초랑회관을 통해서 뭐냐면 무역이 행해졌는데 이걸 외관게시라고요. 네, 외관게시. 또 당연히 이 외관게시와 함께 또 요것도 이제 정부가 커트라인이 정해놓고 하니까 요게 밀무역도 사무역도 있죠. 이걸 외관후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후시무역은 처음에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무역을 단속해서 안 되니까 그냥 무역을 인정해줘. 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금을 부담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묵인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묵인해주죠. 그래서 이제 국가 무역 독점에서 이제 사무역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도고와 이제 사상 활동을 보죠. 도고는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06년에 한번 나왔죠. 10년에도 나왔고. 자, 도고는 뭐냐? 도고의 정의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도고라는 거는 특정 상인 집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조선 후기 때 상품을 매점 매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는 상인 집단이나 상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한 상인이나 상인 집단을 다 도구라고 지칭했어요. 도구. 원래 이 도구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그 공인들의 그 뭐냐 창고를 도구라고 했어요. 공인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물건을 이제 납부할 때 잠시 보관한 그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인들이 이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매점 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저장고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이윤을 증대시키는 어떤 공간을 이용한 거죠. 창고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이제 그 저기 오르면 그걸 갖다 팔고 가격이 내리면
창고에 또 사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위를 통해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다른 상인 집단도 매점 매석을 하면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학습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구 행위가 널리 이제 뭐냐면 그 일반화됐는데, 여기 도구는 이제 보통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사상 도구만 얘기하고 있는데 간상 도구도 있어요. 원래 공인 자체가 간상이잖아요. 이 도구의 출발점이 있었던 공인이 간상이기 때문에 간상 도구도 있다. 그러니까 간상 도구는 시전상인이나 공인, 경주인, 영주인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 경주인이라는 건 서울 경자죠. 서울에 있으면서 물건을 중매하는 상인들을 주인이라고 해요. 예, 보통 주인은 중매상인을 얘기해요. 중개상인들. 영주인은 보통 지방에 가명들 있죠. 관찰사가 있는 가명에 주둔하면서 있으면서 물건을 중개하는 그런 상인들 영주인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사상도구는 객주나 여각, 그다음에 경강상인, 개성상인, 의주의 만상, 동네 상인들 내상이 있죠. 예전에 이 사상도구 관련돼 갖고 06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은 요 사상도구와 관련된 거야. 간상도구가 아니라 여기는 사상도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18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를 중심으로 난전이 발전하면서 보도 큰 자본력과 상술을 갖춘 비특권적 상인이 사상이 등장했고, 요 비특권적인 상상들은 이런 상인들, 경강상인, 개성상인, 의주상인, 근데 특히 경강상인들이 대표적인 사상 도구 중에 하나죠. 자, 이들은 상품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과 독점을 배경으로 선정했다. 그래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독점하게 되면서 권력과 결탁하여 하기도 했다. 또는 충돌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경강상인들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처음에는 남인과 결탁을 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는 노동들과 또 결탁을 해갖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강상인들의 이제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그러니까 한양 상권들을 어떻게 해서 통제를 했는가. 그래서 시전상인들 중심의 상권이 이렇게 이제 사상 도구들, 경강상인들의 어떻게 중심의 상권 받아가는 과정은 전에 제가 전 시간 때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매점 매석을 하면 지금도 별로 안 좋죠. 이거 단속하잖아요, 정부가. 왜 단속을?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히죠. 그래서 소생품의 생산자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신해통공 이후에 여러 차례 도구효과를 내렸지만 실제로 안 됐어. 예. 그래서 도구효과를 내리는 그 당사자들이 그 도구의 행위를 했던 사상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도구효과를 내리지만 실제로 이게 잘 단속이 안 되는 거죠. 명령만 내리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수도권에서 도구 행위를 했던 상인 집단이 경강상이거든요. 이 경강상들이 그때 도구 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구 상인 중에 이제 볼게 사상 도구들인데, 또 사상들의 이제 활동을 좀 볼게 연관돼서 대표적인 사상은 강상이라고 하는, 또 경강상인, 선상이라고 하는, 이 선상은 배선자죠.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인 집단을 얘기하죠. 이들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금과 양반 지주의 소장용 같은 운반하는 이문 활동, 운반 활동하는 상인 집단을 얘기한 건데, 주로 이제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들 좀 보면 여기 그림이 여기 있네. 예. 요 지역들이에요. 요 지역들. 예. 노른자 땅이죠. 예. 여기에 이제 조선 후기 때 경강상인들이 이제 활동했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양화진도 있고 우리가 동작진, 노량진도 있네. 여기 노량진. 여러분들 이 노량진, 요즘에 노량진 잘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인강 듣고 그러는데, 원래 이 노량진이 이제 여기 진짜가 든 게 이제 나룻배 할 때 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뱃사공들이 있다가 이렇게 있고 양화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노량진 있고, 하여튼 여기에 진짜 붙은 거. 이런 데서 이제 뭐냐면 활동했던 상인 집단들이
경강상인 집단들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외에도 이제 서울 외곽을 또 상권을 장악했죠. 이렇게 송파 같은 거. 네. 송파 보면 왜 여기가 중요한지 알겠죠? 여기 바닷길로 연결된 길이었어. 이런 길들. 여기 잠실도 보이네요. 잠실도. 네. 그래서 원래 잠실이 이제 그 원래 잠자가 이게 비담잠자잖아요. 예. 누에 잠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 정부에서 비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누에를 집단적으로 사육했던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잠실이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 지역 일대를 이제 뭐냐면 장악했다. 그래서 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자, 17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함께 곡물의 주요 상품이 되면서 성박을 이용해서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했고요. 성가 수입보다는 곡물 운반 과정에 자행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 것보다는 그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띄어먹는 게 많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정행위들 좀 설명을 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네. 자, 부정행위를 이제 설명하면 대표적인 게 뭐 하수 같은 게 있어. 하수는 뭐냐? 물을 타서 곡물 부풀게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을 이제 횡령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반곡식을 착복하는 거야. 선 조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악질적인 건 고패라는 게 있어요. 고패. 고패는 뭐냐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돈을 주고 선박을 이제 뭐냐면 그 선박에다가 그 물자를 이동시켜 이제 하면 선박 가다가 이제 물자 그 선박 고의로 침몰시키고 거기에 있는 그 물자 곡식을 빼돌리는 방법이야. 이 고패인데 자 이런 그 부정한 방법들 정부가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해.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세곡 운반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는 정부가 조원선을 자체적으로 운영 안 해요. 그래서 강상대에게 세곡 운반권을 주고 이렇게 운임료를 주고 이렇게 운반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이걸 빼앗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강상인들과 그 당시 정부 고급 관료들이 유착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돈 뇌물 주고 눈 감아 달라고 하면 눈 감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런 행위는 막지 못했다. 그래서 또 얘네들이 세금 운반권을 뺏어 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야. 자기가 정부가 이제 직접 조언을 이제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언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조언 자체가 이제 조언선도 확보해야 되고 또 조언을 하는 그 노꾼들도 확보해야 되는데 노꾼들이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다. 통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성가 수익과 곡물 운반 과정에서 부정행위 방법 등을 해서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곡물 더 매점 매수를 해서 도구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선박건조 같은 것들에 직접 투자하면 조선업도 건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축적된 자본을 또 상품 생산에 투자해서 직접 생산적 상인 자본을 예속시키죠. 대표적인 상대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 당시 선대제를 통해서 이제 수공업자를 통제를 하고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독립된 수공업자들도 통제를 하죠. 그들 밑으로 들어가게 돼. 그 얘네들도 이제 약간 기미가 보였다가 신해통공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입장을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 경제사 입장을 볼 때는 사업이 본격적인 산업체계, 근대 산업체계로 이행하는 단계로 발전된 의미가 있다. 네, 이들의 상업활동이. 자, 그 다음에 개성상인들 볼게요. 개성상인들. 개성상인들 송상이라고 하죠. 송상. 그래서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이제 개성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 근데 조선 왕조의 어떤 뭐냐면 종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되게 지식인층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인으로 바뀐 경우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송방이라고 해서 전국의 지점을 먼저 그래갖고 인삼이나 가공에 진출해갖고 막대한 돈을 벌죠.
자, 이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계송도 치부법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되게 유명해. 복식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해계를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이 복식복이는 대차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인법을 의인법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나 물건 같은 걸 사람과 같이 인격을 주어 처리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 사계송도치부법 같은 이런 복식복이는 그 서양보다도 200년 앞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인법을 사용하는 복식복이는 서양보다도 200년 앞섰다. 그래서 여기 한번 물어볼 수 있어. 사계송도치부법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전국에 송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의 활동범위 인삼, 포목, 양태 등등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것은 인삼이죠. 네. 산삼을 이제 재배하는 거죠. 인삼은. 그래갖고 이제 인삼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일본이나 중국 중에 많이 가고 인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그 이득을 챙겼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팔았다. 그래서 이들도 상업자본을 축적하고 중국과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은과 인삼을 중국에 갖다 파는 그런 무역을 했고 특히 조선시대 때 이제 유명한 무역이 팔포무역이죠. 팔포는 뭐냐면 이거는 뭐 개성상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인삼무역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갖고 되게 그 사신단에 따라갔던 뭐 통역가들이나 그런 이제 수행원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조선 정부가. 대신에 뭘 권한을 줬냐면 인삼 팔포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는 것보다도 팔포를 갖다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어. 인삼 팔포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 갖다 팔면 막단 이득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관들이 이제 거기서 중국 역관들이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 이 팔포 무역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개성상인들도 뭐 거기에 있겠지만 하여튼 이 팔포 무역이 인삼하고 관련돼 있어요. 인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상들 볼게요. 만상은 유만 망고라고 하는데 주로 대청무역을 이제 종사했던 우주상인들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신의주가 이제 중심이지만 예전에 의주가 중심이었어요. 의주가. 예. 그래서 의주 지금도 있죠. 근데 신의주는 의주의 이제 신씨가 지어서 여기가 이제 그 철도와 연결된 거야. 예. 경의선 있죠. 경의선과 연결되면서 이제 신의주가 이제 편성했는데 예전에는 의주가 중심이었어요. 구시가 지닌. 그래서 이들은 후시무역 및 책무시 같은 것들 참여해서 막대한 돈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의 유상과 동네 내상이 있었는데 동네 내상은 일본과 사무역을 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표에 보면 각각의 상위 집단들의 위치가 있죠. 예. 그래서 내상 있고 그래서 내상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원상이나 이렇게 관광상들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면 이들이 송상을 거쳐서 유상을 거쳐서 만상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중국 물자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일본어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직접적인 공무역이 없었죠. 물론 사무역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 중국과 일본의 많은 물자들 교류할 때 어디를 거쳤냐면 여기 조선을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런 그 통로를 통해 유통 통로를 통해서 막단 또 이득을 더 챙기고 됐어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수공업. 자, 조선 전기 때는 간영수공업이 발달됐죠. 그래서 간영수공업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선 전기 때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조선 전기 때 이제 간영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 모든 공인들이 공안에 등록을 해갖고 3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6세기 때부터 그 이런 그 간영수공을 동원했던 그 공인들 직역이 그 당시 군역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군역이 군적 수포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직접 동원되지 않고 포로 납부해서 대신 떼우게 돼요. 납포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고 17세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생활 장인세만 납부하면 이제 그 모든 걸 다 떼우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장인사만 받고 이제 물건을 시장에서 사는 그런 거고 다만 동전이나 무기 같은 것들은 간영수공업 체제 일부가 유지되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민영수공업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수공업 제품이 수가 증가되면서 주문 생산이 아닌 시장 판매를 위해서 생산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대동법 시행 후 공인이 공가의 일부를 장인에게 지급하면서 생산법을 독점하고 시장에 판매했고, 장인들은 장인세를 납부하고 독자적인 수공업 경영자로, 그다음에 민간 수공업자들 기술 노동자 포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수공업자 그 사장들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간장들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도 직접 가난한 것보다는 사장을 임용하는 고용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때 정부도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 주로 이제 여기는 화폐라든지 상평통보 같은 것도 주조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가난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했다 아니면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후기 때 이제 눈여겨볼 게 점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점촌. 점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특정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거야.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은 종이를 만드는 사람끼리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유기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유기그릇끼리 해갖고 생산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 전촌은 일종의 수공업 생산장이야. 그래서 장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일종의 수공업 생산장이 등장했다. 점촌은 조선후기 때 상품 생산이 발달하고 국내 농촌의 간의 수공업이 상업적 수공업으로 분리되면서 더욱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촌의 간의 수공업이 상업적 수공업으로 분리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농촌에서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가수요였어요. 자가수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가족들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군포 같은 것들 만들 때 대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체 필요에 따라서 한 건데, 조선후기 때는 더 넘어서 이제 뭐냐면 간해수공업이 이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갖고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촌이 형성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 발달해 볼게요. 자, 요 선대제 형태가 보이는데, 선대제는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서양에도 보이죠. 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잠깐 볼게요. 이 상인 물주가 있어. 상인. 이 상인들은 주로 상업자본들이야. 상업자본가들. 상업자본가는 나중에 설명하는데 주로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들, 자본을 축적하는 상인 집단들을 상업자본가들이라고 해요. 이 상업자본가는 초창기 자본가들 얘기하죠. 얘네들이 자금과 원료와 수공업 직기들 가지고 각 공정에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물공정이나 아변공정, 뭐 선방공정, 그래서 천을 만들 경우에는 주물공정에 이제 공인들에게 뭐냐면 자금이나 원료나 지급을 이제 해줘요. 기계 같은 것들을, 수공업 직기 같은 걸. 그러면 이 주물공정을 만든 반제품들을 다시 아변공정에 넘기고, 이걸 또 다시 만들어갖고 받아서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이걸 최종적인 생산물을 상인들이 이제 받아갖고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자분의 역할은 자금과 원료를 지급하고 유통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선대제 형태인데, 선대제가 미리 대여해 준다는 거죠. 자금과 원료나 여러 가지 뭐 직기 같은 것들을. 이런 그걸 통해서 산업자본가들은 어떤 효율성을 얻을 수 있냐? 물품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품을 받으면 외부 받으면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등락에 따라서 물건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대제 시스템을 통해서 공인들을 장악을 하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가의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선대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인자본이 공인들을 다 지배를 하는 걸로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독립된 수공업자도 있어. 상인자본에 예속돼 있지 않는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수공업품의 수요가 늘어나자 시장상인들은 수공업품을 확보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 그들의 경제력과 금단적권을 이용해서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를 독점해서 사장이 직접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한 길을 봉사하고, 자기들은 만들기만 하고 사장들은 그 물건을 따라서 유통은 판매는 상인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선대제를 통해서 지배되는 형태를 물주 지배제라고 하는 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대제 운영 같은 경우에 보면 물주인 시전상인 공인들은 전매권을 사재기로 해서 원료를 자기들이 제공하고 그걸 상품을 만들게 한 뒤
장인에게 일정한 임금만 지불하고 그 제품을 전부 인수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선대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연상인은 장인을 직접 고용해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단계, 즉 상업자본의 상품 생산을 이뤄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선대제 시스템에 더 나가서 공장제 수공업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야. 선대제는 작업 공간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 그리고 이제 상인이 그걸 단순히 연결시키는 역할인데, 이 형태는 이제 공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 상인들 이제 공인들 고용을 해갖고 이게 직결시켜.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이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 공장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은 약간 교과서는 없어요. 이게 아마 이제 아주 특이한 시기한 현상 같은데 대부분 통론에서는 그냥 선대제만 설명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뭐 있고, 그다음 독립수공업 볼게요. 독립수공업은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일부 사장들이 자신이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형상들이 나요. 그래서 수공업자는 자기 자본을 상품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점포를 만들어 즉 팔기도 하고 보부장을 통해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노동에 기초한 어떤 점에서 가구의 생산과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점촌이나 자기가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인들을 고용해서 팔거나 이렇게 이제 하죠.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철기와 유기 제조법에서 이제 들었는데, 솥을 만든 수초장이나 안선, 정주 등의 유기 명상지 수공업자, 인도정자를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까지 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독립수공업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수. 그렇게 이제 수공업자들이 다 독립수공업자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상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통해서 자기가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이잖아. 상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이야. 그래서 좀 한 단계 발달된 집단이야. 자본 집단.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때 나타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약간 가도기 형상으로서 독립수공업자들 설정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주요 뭐냐면 세력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상인 집단은 수공업 집단들은 이어전이라든지 뭐 도자전, 상전 이런 건데, 여기에 눈여겨볼 상전 집단이야. 원래 이 상전 집단은 수공업 집단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상전이 점점 커져갖고 시전상인 집단으로 편입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처음엔 수공업 집단이었지만 나중에 세력 커지면서 시전상인 집단이 됐다. 자, 그래서 이 독립수공업자들 커지면서 그때 난전의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이 있죠. 독립수공업자들하고 그 당시 시현상인들의 어떤 대립, 그 유형이 이렇게 형성되는 배경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상업자본가들에게 예속돼요. 예. 요게 예전에 기출 오답으로 나왔죠.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농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농가 부업을 통한 가내수공업이 전업화됐어. 예전에는 이제 주로 뭐냐면 뭐랄까 그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파는, 만드는, 그러니까 자가 수용으로 만드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때 뭐냐면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걸로 그냥 전문화됐죠. 예. 그래서 농가 수입도 있지만 그게 부족하니까 이걸 원포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팔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이제 부업을 하는 투잡을 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촌이 형성됐죠. 예. 그래서 철기전, 유기전, 뭐 자기전, 와기전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간해수공업, 면직, 견직, 모시, 마직 같은 직물 중심 발전인데, 종전에 자가수요, 조세 납부나 생산 정도에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 단계로 접어들고, 이들 점호하는 농가가 있었고, 이는 점업하는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그 농촌이 점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된 물건에 따라서 이걸 갖다 붙였죠. 예, 철기, 유기, 자기, 와기는 지붕 그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고려 시대 때 소하고 좀 비슷해. 완전 독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다른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소와 비슷한데, 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거는 정부의
뭐냐면 공납물 내기 위해서 강제로 재편된 거고 여러 가지 차별받았죠. 근데 점촌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정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강업을 보죠. 예. 강업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1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조선시대 때 강업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나왔어. 예. 그래서 뭐 조선 전기 때까지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15세기 때는 국가가 강산을 강요했죠. 그래서 지방 수령이 도예관이 돼서 그 뭐냐 정부가 필요한 강산 개발을 했는데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해. 백성들이 피역 저항이 되게 심했다는 거. 자, 16세기 때 들어서는 동원 방식보다는 이제 미와 포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무역이 행해지는데 대명무역이 행해질 때 이제 은이 중요한 결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화된 은강이 개발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해치법이라는 거야. 은을 이제 뭐냐면 캐면 은하고 납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과 납도 다 필요하죠. 은은 이제 뭐 화폐 대용으로 쓰니까 필요하고 납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필요하냐면 주로 무기 생산을 필요해. 거기 총알 같은 거 있죠. 조총에 들어간 총알이나 이런 것들 등등이 납으로 만들어. 예. 자, 그래서 은과 납을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 수은을 이용해갖고 막 분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수은 중독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래갖고 그거 없이 이제 분리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해치법이에요. 해치법.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연구를 했는데 이게 자세한 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해치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일본으로 건너갔어. 일본은 그 당시 전국시대죠. 제가 일본사 할 때 나중에 얘기했지만 전국시대 그 사람들은 다이모들은 그 부국강병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은강산을 많이 개발해 갖고 거기에서 생산된 은을 거기 중국에 갖다 팔아 갖고 막당 이득을 얻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군사력을 키워 나갔는데 이때 이제 뭐냐 해치법을 많이 동원해서 일본에 있는 은강산이 많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쉽게 납을 분리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치법 관련된 내용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치법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널리 전파됐다는 거죠. 자, 17세기를 보죠.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양난이 있었죠. 예. 임진왜란이나 병장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총 무기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총이나 하약 체조 책임을 각 고에 할당을 시켜줘. 근데 그 각 고에서 그걸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특정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무기 제조를 의탁을 하죠. 수공업자들이 무기 제조를 하면 특정 상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각 고를 대신 대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비효율적이라 생각해갖고 요게 이제 각 고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니까 군대에서 해라. 그래서 5군형에 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날만은 군산 복합체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거나 그런 데 보면 군대에서 기업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예요. 5군형 자체에서 뭐냐면 조총이나 하약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근데 문제는 조총과 하약을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강산 개발이 중요하단 말이야. 강산 개발권을 얻게 되고 그때 은과 납의 징수권을 얻게 돼요. 은납이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은하고 납이 같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은은 이제 납은 이제 앞에서 말한 걸 탄환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은은 이제 갖다 팔아갖고 뭐 무기 같은 여러 물자들 내 이용을 사드는 데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설전수세제를 볼게요. 자, 이 설전수세는 17세기 중반부터 이제 시행했던 제도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던 제도인데 이 설점이라는 것은 점을 설치하는 거, 점은 강상시설이죠. 그리고 수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체은경제, 벌장제, 물주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설정과 수세를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세 단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국사 통론에 보면 잘 설명이 안 돼 있고 교과서도 잘 뭐 두리뭉실하게 설명되는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갖고 이걸 정리를 했어요.
자, 설정수세제의 첫 번째 단계가 체은간제예요. 체은간제는 뭐냐면 앞에서 그 오군영이 은과 납의 징수권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의 징수권을 은채국의 징수권을 호조로 이관을 한 거야. 납만 너네 갖고 은은 나한테 달라. 호조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조에서는 은강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점에 누굴 참여시키냐면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부상되거든. 그리고 뭐냐면 체은간을 방해해서 세금을 걷죠. 그래서 이제 설점의 주체는 부상되고 수세는 체은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은하고 납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은은 따로 이제 호주에서 갖고 납은 또 오군형을 이렇게 갖는 제도가 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과 납 징수를 다 호주로 갖게 돼요. 별장제는. 예. 그리고 이제 부상대구를 참여시켰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 전기 때 그 일반 민들을 이용해 갖고 강제 동원하니까 반발이 많죠. 그래갖고 부상대구들이 자본을 재갖고 설정을 만들면 얘네들이 이제 인력을 고용갖고 뭐냐 그 은을 캐고 그런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됐어. 왜냐면 아직까지 부상대구들이 그렇게 뭐냐면 자본 축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7세기 중반까지는 그래서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별장제로 넘어가는데요. 별장제는 앞에서 은채굴권과 납채굴권이 분리돼 있었죠. 그걸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은납 징수권을 호조 통합을 해요. 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조 받아서 저쪽 오군역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때 이제 한양 부상대구도 호조들이 이제 정경 유착이 돼서 별장을 파견하는데요. 별장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설정과 수세를 담당해요. 예, 설정과 수세. 아까 설정은 부상되고 수세는 체은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설정이나 수세는 다 별장에 예, 부상되고들이 이제 참여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경영은 별장은 잘 모르죠. 강상 경영을. 그 두목한테 맡겨. 예. 그래서 이런 체제가 이제 별장제고요. 자, 별장제 안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별장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 내려온 그 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강산 그 개발에 대한 이득을 지방에서 이제 가지고 가고 중앙 올리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방에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기에서 자기 있는 은강이나 뭐 철강산이나 이런 구리강산이나 이런 것들 다 개발해갖고 거기서 얻은 이득을 다 중앙 올라가는 거야. 별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 관료들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서 몰래 그 잠체를 이제 하게 돼요. 잠체 몰래 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체가 행해지니까 잠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강산 개발 금지령 같은 것도 공포해요. 정부 허가 없이 민간에서 한 지방 차원에서 하는 걸 금지시키죠.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이 영조 때 물주제로 바뀌어. 이 물주제. 예전에 물주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물주제는 18세 후반인데 이때는 이미 사상들이 성장을 했던 거야. 사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부상대고들이 성장을 했고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자본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 아래 말이 많던 이 별장제를 폐지하고요. 설정은 상인 물주래요. 호조 승인 안에. 예. 상인 물주들이 돈 많은 상인 물주들이 그 설정을 하고 당산을 개발하고 수세는 뭘 하냐 수령이 징수해. 그래서 수령이 징수해서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지방세 놔두고 나머지는 호주에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별장채처럼 별장이 설정과 수세를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설정은 상위 물주, 수세는 수령이 직접 징수한다. 근데 상인들이 이제 자금을 대서 설정을 하면 문제는 실제 강산개발은 상인들이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강산개발과 운영은 덕대에게 맡겨요. 또 용주한테 맡기죠. 이거는 오늘날만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볼 수 있죠. 이거 덕대는 총괄자는 그 밑에 또 십장을한테 맡기고 십장들은 또 밑에 이제 일꾼도 있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분업화 시키죠. 그래서 생산 과정의 분업화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조선 후기의 배경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 강산 개발이 많았던 것은 수공업품의 발달로 강물 수요가 증대됐다는 거.
특히 이제 조총 같은 무기를 만들어야 됐잖아요. 양난 직후에.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이나 강공업이 더 발전될 수 있었고, 특히 은강 개발이 많았던 건 뭐냐면 청갈 무역에서 은이 통화수단으로 사용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금지를 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정부가 민간인에게 강산 개발을 허용해 주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설전 수세지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호종 때 처음에 실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좀 약간 섞여 있어서 넘어갈게요. 요걸 이제 좀 보세요. 마치 이거는 설전 수세제하고 수용 수세제가 마치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설전 수세제 안에서 처음에 이제 호종대 시장은 체은간제고 중반이죠. 그 다음에 별장제에 넘어갔다가 그다음 물주제에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뭐냐면 여기고요. 예, 2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수용 수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번이야. 예. 그러니까 같은 설정 수세제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설정과 수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설정 수세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수정 수세제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요게 관련돼 갖고 기출 문제 나왔어. 예. 이걸 이제 이거는 수세가 이제 수정 수제제지만 생산은 상해 물주제가죠. 그러니까 물주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해 물주들이 상인자분들이 물주를 생산을 하고 설점하고, 그 다음에 수령이 수세를 하고, 그리고 운영은 덕대가 하고요. 이런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를 본 설정 수세 폐단을 익히자 그 정부는 별장절 폐지로 설정 수세는 그 수령이 맡기로 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좀 약간 요거는 폐단을 익힌 게 뭐냐면 별장제 아래에서의 설정 수세제야.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돼. 별장제 중심의 설정 수세 폐단을 익히니까 이걸 별장제 폐지하고 설정 수세를 수용이 직접 담당하는데, 근데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설정은 아까 이제 물주가 담당하고요. 수세는 수용이 담당해요. 그래서 호조가 주관하는 물주가 담당하는 거.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수세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설정 수용 수세라고 돼 있죠. 자, 이때부터 강상 운영은 상업자본가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설정하고 강산 개발의 경험이 있는 혈주와 덕대가 직접 강산을 개발하면서 채굴량의 일부를 강주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리고 물주가 고용한 직접 채광한 채굴 노동자 가운데 주로 농업을 겸한 계절 노동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정업적인 임금 노동자도 있었다. 그 다음에 강산의 세금은 가나에 징수하여 수령이 직접 그 일부를 호접에 상납한 원정세와 수령이 수취하는 잡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원정세는 지방의 재정을 사용된 거고 수취는 하는 잡세는 지방 재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이런 별장제의 문제점, 지방에서 생산된 그 강산 그 이익을 모두 100% 중앙으로 가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로 지방 수령들 비율에 잠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수용수제제, 물주제는 돈을 대는 물주와 강상책을 지휘하는 나가는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따로 존재했고, 덕대가 물주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채굴 노동자를 고용했다. 자, 이 같은 작업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에도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되는 근대적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나타났다. 이렇게죠. 근데 강산 개발의 문제점도 있어요. 농민들이 강산 개발을 몰려드니까 농업 생산이 저하되고 사회 부담을 만드는 세계가 온상이 된 거야. 나중에 이제 홍경련이랑 같은 걸 보면 강산 개발업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죠. 강산 노동자들이.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보면 그 강산 개발을 금지하는 상소 그 금지령이 내긴 하는데 벌 효과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사회사로 넘어갈게요. 예, 사회사로. 사회사는 이제 신분제 구조, 신분제 동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중인계층들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죠. 사회사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71번이에요. 자, 여기 이제 사회구조의 변동을 보죠.
자, 신분지 동요 배경을 보면 양반층의 몰락을 볼 수 있어요. 양반층. 양반 상호 간에 이제 어떤 극시한 정치적 갈등으로 해서 양반층이 자기 도태에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양반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분화가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지죠. 하나 건세를 갖고 있는 건반들. 이 건반들은 이제 정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노동 세력들이 많아요. 노동들. 그래서 이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관료 진출해서 사회경제적 특권을 독차지했고요. 특히 19세기 때는 이 노동안에서도 일부 가문들이 권한을 이제 차지하잖아요. 권력을. 그래서 이들 경화사족이라고요. 경화사족 중에 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화거족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 중심 어떤 도시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어요. 예. 이런 걸 건반이라고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향반이 있죠. 향반. 향반은 항촌사에서 나는데 위세를 유지한 양반이야. 그래서 나는데 항촌사에서 양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데 항촌사의 영향력을 잔존을 하는 사람인데 대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남인 계층들이 많아요. 남인들은 그 후에 이제 한국 정치 끝난 후에 대거 몰락을 하잖아요. 갑수한국 이후에. 그래서 영남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있는데 지방에 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나는데 양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남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잔반이죠. 자, 이들은 이제 뭐냐면 명색은 양반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또 뭐냐면 또 경제 평민층과 비슷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상당수가 농민들 입장에 이제 서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개혁 같은 사상들 논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어떤 불평세력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밀란의 선봉자 역할을 하고요. 예. 이런 세력들을 잔반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좀 눈여볼 게 한반인데 한반은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 양반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자기를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데 이용한 게 뭐냐면 청금록이야. 청금록하고 평안이야. 그래서 조선후기 때 자기가 양반이라는 걸 이제 입증하려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 청금록과 항안. 청금록은 향교 학생 등록분이에요. 등록 그 분데 주로 상액생들 있죠. 양반들의 등록되는 상액생들의 등록부를 청금록이라고 하죠. 여기에 명부에 들어있거나 그다음에 항안이라는 건 항해 참석 명단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방에서 양반으로서 뭐냐면 인정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더 하고 또 더 만들죠. 문중을 만들어 갖고 자기 위세를 가시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기 사후, 자기 조상을 모시는 사후를 사원화시키죠. 그래서 상원이 남설되잖아요. 이런 것도 연결됐어요. 왜냐면 이런 걸 통해서 문중을 만들고 사후를 상원을 해갖고 해야지만 나름대로 지방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 또 이런 양반층의 어떤 극심한 정치적 갈등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 밑에 있는 평민들이 양반이 상당히 좋거든요. 보기에. 왜냐하면 이제 조선 후기 때는 반상제가 강화돼요. 조선 전기 때부터 반상제가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 조선 후기 때는 반상제가 더 강화돼.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인조 때 사족 충군 정책을 폐지시켰어요. 사족 충군 정책이 뭐냐면 사족들이 그 예전에는 직역이나 면모노 뭐 원생이나 교생이나 경우 그 뭐냐면 명역을 받았잖아요. 군면제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인조 때는 그 사족들이 교생 원생이 아니어도 뭐냐면 그 군대 안 가게 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 때는 사족들이 그 뭐냐 군대 안 가도 아예 교생이나 말 잘못했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요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족 충군 정책부터 설명해야 돼. 인조 때 이제 그 전에 사족 충군 정책이 있거든요. 중종 때 했던 건데 이 사족들 규정을 다시 하면서 이때 이제 얘들을 이제 사족을 인정해주면서 사족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사군 충군 정책을 실시했어. 그러니까 사족들이 예전에 교생이나 원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냐면 군대를 안 갔는데 만약에 한교에 들어갔다가 제도 공부를 해서 낙강을 했다. 그러면 그 군대 충원이 돼야 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사족들을 견제를 했는데 인조 때 들어와서 이조차도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인조 때는 사족들이 교생 원생이 아니어도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유학후에 등록만 되면 군대를 면제를 받아요. 네, 군역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농민들이 보고 어떡하든 양반이 되어야겠다. 그 양반이 되면 이제 나름대로 양반의 위세를 강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합법적 비합법 방법으로 양반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반상제가 강화되는데,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 양반이 증가되고 양반의 위신이 강화되고 양반의 특권이 강화되면 강할수록 그 양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양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예. 너도 나도 이제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누이보통이나 뭐 그런 명품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이런 것들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소나 표현이 좀 그렇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명품 쓰다 보니까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야. 예. 그러니까 반상제가 확립되고 강화될수록 오히려 양반 수가 그때 늘어나고 이건 역설적으로 반상제를 약화를 불러일으켰다. 신분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이제 양반이 됐냐.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합법적인 방법은 군대 가서 공을 세우는 거야. 공공이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그 국가의 곡식이나 돈을 바치면 신분상승의 특혜를 줘요. 납속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인들은 이제 양반이 될 수 있고 일반 노비들은 양민이 될 수 있죠. 그냥 공명책이라는 것은 그 간청의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판 간직 임명사에 간직 이름만 써주고 임명된 자는 실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직을 주고 명예직을 주고 여기 이름만 뭐냐면 해놓고는 뭐뭐뭐뭐 해놓고 이름만 비기하고 돈을 주고 이름을 채워놓는 거죠. 이름을 비기해서 공명책이라고 해요. 이 공명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건 한국사 관련된 게 아니라 5대 기출문에 나왔네. 역교론 관련돼서 나왔어. 역교론 예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명책을 좀 보여줄게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교지가 있죠. 임명장이 있어요. 예, 교지가 있고 누구누구를 가산대부 행용 양의 부구군을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비어져 있어. 여기 보시면. 이름이 비어졌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공명척이라고 해요. 예, 공명척. 그래서 여기 보면 가산대부 행용 양의 부구군은 실질적으로 실직이 아니라 그냥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제 간직을 받았기 때문에 양반이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합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정법은 이제 공동납제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학 지역에 대한 욕구로서 호적대장에 승인한 거 이건 난 이해는 못한다고 했죠. 저도 요거를 이제 이정법 실시하면서 유학 직역이 욕구가 강해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유학콜 가지고 군용 면제를 해줬지만 공동납자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유학코드 다 포함해갖고 이제 납부하는 건지 양반도 납부하는 건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길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는 이거는. 왜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데 한글만 봐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뭔가 그 다른 논문을 보고 이제 쓰신 것 같은데 그 책을. 그런데 이 학계 주류 관점은 아닌 것 같아. 예, 한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학계 주류와 다른 비주류 관점도 되게 많이 적고 그래서 요거는 빼고 그냥 교과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공, 납속책, 공명책. 그 다음에 비합법적인 방법들은 이제 보면 호적을 위조한다든지 족본을 매입한다든지 홍패를 위조한다든지 홍패는 과거 합격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치 유학도 있어요. 모치 유학.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집안의 그
자기를 잘 모르는 지방에 가서 내가 유학이다. 앞에서 좀 인조 이후부터는 유학호만 들어가면 뭐냐면 양반을 대접받고 군역을 면제받잖아요. 그래서 유학이란 말이 벗어나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모칭 유학이라고 한다든지 그 양반께도 이제 인정받는 거 양반 그 지역에서. 그다음 함부욕조가 있어. 함부욕조는 조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 호적을 매입해서 조상을 받고 이런 등등 있어.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호적 위조, 족보 매입, 그 다음에 홍패 위조, 모친 유학, 그 다음에 족보를 매입해서 항부 욕조를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비합법 광고 양반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도 있었죠.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노비 해방을 볼게요. 이 노비들이 도망을 많이 갔어요. 조선 후기 때. 이 노비들 도망가는 형상들 뭐라고 하냐면 반노라고 했거든. 반노?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 반노 형상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일단 이 반노들이 왜 일어났냐? 노비가 왜 도망갔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 농업 생산 발달이나 상호 진흥 같은 새로운 도시가 생성되면서 도망가도 먹고 살 그 직장이 있는 거야. 곳이. 그래서 도망가도 먹고 살 곳이 없으면 도망가지 않겠죠. 근데 도망가면 상업도시에 도망가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반노 현상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산 지역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또 일자리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의식 각성, 그리고 노비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음인 비인간적인 차별 등등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납속책이나 공명책을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양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양반. 공명책 받으면 양반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다. 합법적으로. 자, 노비가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16세기 말에는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가 노비가 40%였거든요. 어떤 50%까지 보는 학자도 있고, 그 수가 막 줄어들어. 그래서 19세기 때까지 이제 들어가면 그 5, 6%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에. 도망을 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양민이 되고. 그래서 영조 때 이제 양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양반수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양인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노비종목법을 확정시키고요. 그래서 양촌 교훈일공의 그 자식은 양인이 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정조 때는 심지어 노비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딱 할 때 정조가 죽었죠.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순조 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키죠. 그 내수사나 군방 소속의 간노비, 각사노비들 해방을 했다. 네. 근데 실제로 해방이라고 하지만 그 공노비 중 상당한 수가 거의 도망갔어요. 그냥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과 군역을 담당한 상민의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역 대상자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를 이게 단계적으로 해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빠진 게 있네. 추세 사업 같은 게 좀 빠졌네. 그 노비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노비 비총제를 실시했거든요. 이거 관련돼 갖고 재정과 군역을 담당한 상민수가 줄어드니까 그 당시 이제 노비 그 비총제를 실시했어. 잠깐만 이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건 관련된 게 아니라 목적 관련된 게 아니라 비총제는 좀 다른 거니까. 자, 이 도망노비하고 연결해서 좀 보죠. 도망노비. 자, 도망노비가 되게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뭐냐면 그 다시 도망간 노비를 다시 뭐냐면 잡아들여야 될 거냐. 그래가지고 그 노비 추세령을 많이 내렸어요. 자, 노비 추세령을 내는데 노비 추세령을 한 거는 뭐냐면 부역을 기피한 사람이나 도망간 노비를 원래 차단해서 본고장으로 되돌려주는 원주인으로 되돌려주는 일을 노비 추세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종 때 이 노비 추세령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추세도감을 만들죠. 그 우리가 영화 이제 드라마 추노에서 보이죠? 이 효종 때. 효종 때는 이 추세도감을 맞아서 노비를 잡아서 군역을 부담시키려고 했어. 호종은 이제 북벌론을 할 때, 북벌 정치를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어요. 이 도망간 노비를 어떻게 잡아?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 때가 아닌데 어디 자 삼수갑산이 도망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결국에는 그 영조 때는 노비 추세 장치를 폐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노비 추세관을 폐지시켜. 노비를 잡아들인 추세관을 아예 폐지시켜.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비 추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조 때는 노비 추세법 자체를 폐지시켜. 그 노비 추세법을 폐지시켜서 정조 때는 이걸 아예 이제 그 호종 때 노비 추세령을 아예 폐지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디다 명문화시키냐면 대전 통부에 명문화시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노비 추세를 안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도망간 노비들이 신공을 납부해야 되는데 도망간 노비들이 이제 신공 납부하지 않죠. 그래서 그다음 영조 때 노비 비충제를 실시하죠. 자, 노비 비충제는 뭐냐? 신공의 액수를 딱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노비들은 이 신공 액수를 맞추고 그 무조건 여기에 맞춰줘야 돼. 그럼 도망간 노비로 내야 될 것을 현재 남아있는 노비들이 또 내야 되잖아. 이 비충제에 따라서 신공을 딱 액수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비들도 원래 있었던 노비도 도망을 가버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노비 도망에 가속화시키는 법이었다. 이 노비 비충제가.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노비 추세금과 노비 추세금 폐지, 추세법 폐지, 노비 비충제 실시.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어디냐면 그 푸셈이 있어요. 푸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여기 또 부가 설명하면 순조 1년에 공노비가 해명됐죠. 이게 이제 구한말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노비 세습법을 폐지해요. 고종 때죠. 보통 우리가 노비 세전을 통해서 이제 노비가 재생산되는데 폐지시켜. 그래서 노비의 자식들은 아버지 신분을 이제 부모님 신분을 잊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노비가 폐지된 거, 공사 노비가 폐지된 건 1894년에 가보기역이죠. 근데 이건 법제적으로 계속 폐지된 거고 실제로 노비들은 계속 있어요. 실제 노비고 일제 강점기 때도 노비가 있었어. 노비가.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면 그 광고란에 자기 도망간 노비를 찾아달라고 그런 광고를 올렸고 일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일제 입장일 때는 노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뭐 자기한테 개기지 않으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비라는 제도가 없어진 거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6.25 전쟁이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민도 생기고 기존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내가 양반이고 내가 백정이고 내가 노비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서로 몰라. 서로 이제 막 피난민들이 섞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6.25 전쟁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됐죠. 양반이. 이제는 노비라는 계층이 아예 없어지고 백정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평등한 세계가 된 거야. 그 6.25 전쟁의 어떤 의도하지 않는 그런 좋은 효과인 것 같아. 만약에 6.25 전쟁이라도 좀 지금 없었으면 일본처럼 부하쿠민이라고 해서 지금도 처벌받는 사람도 있을걸요? 예전 신분 때문에. 자, 하여튼 그게 이제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양반 신분의 상수 농민의 늘어난 반면에 양반이 급전한 대신에 잠깐만 양반 신분으로 상승한 농민이 늘어나 양반이 급전한 대신에 평민화 친민층 그만큼 감소되어 봉건적 신분제가 무너졌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 문제가 되게 쉽긴 하지만 요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을 볼게요.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요거는요.